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뭐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위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대신에 또 젠더 이슈 관련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을 아무래도 같은 당에서 정리하시긴 좀 입장이 애매할 테니까 정은혜 전 의원께 좀 부탁을 드려보죠. 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그 쿠키뉴스가 의뢰한 지난 22일 여론조사에서 30.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2위는 나경원 전 의원이 17.4%, 3위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9.3%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 3위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더 수치가 높은 그러네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초선의 당대표 후보인 김은혜 의원도 각각 5%, 4.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남성, 30대, 40대 중도 성향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최근 여성과 6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24일 그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30 세대는 쇄신의 상징적인 인물로 정치적 경험이 10년이 넘는 이 전 최고위원을 꼽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지지가 늘어난 것은 당선될 사람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 그리고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이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기대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네. 또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민심은 세대 교체와 새로운 인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당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85년생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올해 36살이고요. 특히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는 그 청년 기준이 45세인데 정치권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좀 어린 나이에 속하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런 그가 개혁의 보수 성장으로 그 상징으로 떠오르게 된 거는 뭐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얻은 대중적인 인지도 또 구구 유튜버 등을 배격하는 합리적인 보수 를 표방하기도 하고 또 높은 남성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그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성 혐오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안티페미니즘 정서가 확산되는데 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뭐 당내 그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2030 세대의 분노를 부추기고 편가르게 하는 방식의 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막상 투표를 하게 되면 뭐 모험수를 두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오는 26일과 27일에 예비 경선이 있고 그렇군요. 또 네.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각각 50%가 반영이 50대 되고요. 50. 네. 네. 본선에서는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그런 구성된 본선을 또 통과해야 하는 또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저희가 이제 한 여론조사를 지금 언급을 해 주셨고요. 자, 지금 뭐 보도 나온 내용의 분석을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은 이제 그 안에 계시니까 특히 젊은 세대로서 지금 뭐 민심이 세대 교체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석을 해 주신다면 이유가 돌풍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안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비슷한 견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젊음이 당의 얼굴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 자체가 좀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평을 하고 싶고요. 네. 그 돌풍의 이유라고 봤을 때는 저는 새로움, 그다음에 학습 효과, 기대 심리, 그리고 이슈 메이커로서의 역할,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간 당대표는 남성의 좀 전유물이자 좀 다선의 전유물로 많이 인식돼 왔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그 도전 자체가 새롭고도 다른 도전들과 또 대비돼서 다른 도전자들과 대비되면서 더 새롭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학습 효과 이제 그 기대 심리는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2030에 어필하는 그 정당의 효과를 저는 확인을 했다. 그 학습 효과. 예. 네. 그래서 기존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간 등을 돌려왔던 세대들의 관심을 얻으니까 선거 승리로 연결되었다는 이 학습 효과가 네. 지금 우리 당의 지지층 여론조사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2040 중도층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등장이 대선 승리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의 어떤 특유의 네. 직설 화법. 그렇죠. 그리고 2030을 토대로 한 즉각적인 대응. 그리고 언론의 확장성을 토대로 한 이슈 주도. 네. 이런 것들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제 그제는 또 차를 서로 가는 비유도 나왔었어요. 네, 하기도 했는데 나는 전기차다. 깨끗하고 경쾌하고. 처음엔 스포츠카로 언급이 되다가. 예, 짐을 뭐 짐이 아닌 사람 많이 태울 수 있는 전기차가 되겠다. 수락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이런 어떤 특유의 이제 비유, 네. 직설적인 화법이 대중들의 또 공감을 일정 정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차를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예. 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의원께서는 다른 당에서 이제 바라볼 때? 네, 저희 우리 당에서도 예.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변화와 혁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갔던 청년의 입장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 정치 문화를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좀 참신하게 이렇게 또 새로운 정책들을 실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동학 그 전 혁신위원이 이번에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또 지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30대입니다. 같은 30대고 정당 활동을 오래 한 이제 청년인데요. 지금 보면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당에서 그렇죠. 활동을 했고. 저는 그 청년 정치 그리고 미래 세대의 또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정말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그렇죠. 어떤 기본적인 사실 뭐 윤리교육이나 성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방향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학습하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당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이게 책임 정치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나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좀 발언들을 좀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불평등, 그다음에 여성의 좀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특히 그 요즘 저는 약간 인종이랑 그 성과 좀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예. 특히 그 우리가 인종으로 얘기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인 남성들이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이 나는 누린 것이 없다. 나는 흑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몇몇의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흑인 남성들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차별을 받고 있을 때 네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 네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 평소에 걱정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는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또 차별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런 뭐 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좀 갈등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화합 관계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청년 미래 세대들 이런 분들에게 좀 집중을 하시고 좀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과거에 우리가 좀 트럼프랑 많이 좀 비교도 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본인은 뭐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멕시코에 벽을 짓겠다고 하고 예. 네, 그런 전략들이 좀 먹혔는데 지금은 정말 뭐 49대 51대 49의 대선은 사실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국민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좀 저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당하게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또 청년을 좀 인선하는 데 있어서 주요 당직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자리로 좀 같이 이끌어서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그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화의 바람이 또 민주당까지 같이 또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도 그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정치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워서 쭉 올라가서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늘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현실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려해 주셨던 그런 발언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이제 정치인이 특정 세대의 어떤 지지를 받는 걸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치인들이 실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많은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그게 이제 과도해지고 또 특정 지지 세력만을 중심으로 갈라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실은 이제 청년 문제,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이나 행동이 그게 당의 전체적인 청년 2030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처럼 호도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당 내에서도 최근 이제 젠더 관련 여러 그 발언이나 행동이 물론 이제 2030의 주목을 이끄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당의 시각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좀 바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젠더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정치는 어떻게 보면 젠더 갈등의 그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고 그 대안을 좀 함께 마련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로의 발돋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당 대표가 내가 돼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이제 좀 발돋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저도 이제 지난 이제 최고위원으로 도전을 해보고 전당대회도 참여를 해봤지만 실은 이제 전당대회 판이라고 하는 게 뭐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런 상식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뻔한 정치적 레토릭이 등장하고 좀 틀에 박힌 연설, 뭐 무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실은 안정적인 득표 전략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부분들도 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이번 전당대회는 뭔가 다를 것 같아. 그런 변화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그리고 조금 더 변화 혁신 그리고 그게 다선 중진 분들도 그런 변화 세신 목소리는 함께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서로의 상승 효과를 좀 만들어주시는 전당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를 것 같다는 어떤 기대에 얼만큼 또 부응할 수 있느냐. 그걸 서로 상생의 길로 한번 만들어봐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제가 국민의힘 당내 이제 중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언들을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뭐 유승민계다 뭐 이렇게 좀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중량감이 부족하다. 안정감과 경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선에 처음 출마할 때 정치 경력이 좀 길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지금까지 정치 경력이 길었던 당신들이 해왔던 정치는 어떤 거냐.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틀에 박힌 전당대회 정말 연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정말 세상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다. 맞아요. 과거에 정말 몇십 년이 10년이 되고 사실은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10년, 20년이 그냥 한 세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같아도 지금 30대지만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차이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 청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보면 좀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 통과
선거했을 때도 그렇고 좀 전통적인 지지자들 보면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런 좀 청년에 대한 돌풍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을 특히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년 세대라고 한다면 청년의 부모 세대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청년 정치라는 말보다 좀 미래 정치, 미래 그렇죠.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이번에 있다. 가능성이 있고 그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미무수아님께서도 지금 그 젊은 정치인들 신선하고 담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정치를 기대한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 수도권 서부권역의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지금 서울까지 연결을 하라 하는 경기도민들의 요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온 것인지 신보라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죠. 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확정을 앞두고 그 GTX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정확하게는 일명 김부선으로 지칭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과 관련된 논란이고요. 네. 정부는 경기 김포 장기를 출발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연결되는 노선을 제시한 반면에 김포에서는 서울과 직결이 가능한 GTX-D 노선의 연장을 요구 중입니다. 네. 서울과의 직결이 가능한 노선 요구에 김포 주민들은 사활을 건 모습인데요. 서울행 김포선의 교통지역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목소리입니다. 23일 인천, 영종, 청라 시민들로 구성된 GTX-D 인천 시민 추진단은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거리 행진에 나섰고요. 네.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도 지난 15일 밤 GTX-D 노선 서울 직결 확정을 요구하는 세 번째 촛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모일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는데요. 이런 시민단체들과 함께 2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삭발식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자체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경기, 김포, 부천, 하남, 그다음에 서울 강동구 지자체장들은 국토부가 GTX-D 노선이 김포, 부천, 강동, 강남, 하남으로 연결되도록 그렇죠. 6월 확정 고시 이전에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해서 여의도역 또는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네. 자, 지금 오늘 신보라 전 의원께서 나오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출퇴근의 고충은 아무래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를.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우선 저도 파주 그 운정 신도시에 살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뭐 1시간 40분 이상 걸렸지만 이제 서북에서는 유일한 이제 그 도로망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 강변북로고요. 그다음에 한강 이남에서 서울권역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는 그 올림픽대로죠. 네.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합니다. 늘 평소에는 뭐 평소에 안 밀리는 시간대는 3-40분이면 도착할 그렇죠. 한 30km 남짓한 거리인데 출퇴근 시간에는 뭐 거의 서 있으니까. 뭐 오늘도 뭐 1시간 40분, 1시간 반, 2시간 사이를 걸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김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건설이 꽤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건설로 김포 경전철의 교통 대책도 실은 함께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정철이 우선 본질적인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2량짜리, 그러니까 두 개량으로만 건설이 됐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서 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에 실패한 모델이다. 그래서 실은 그 도로가 아닌 그 전철로 연결되는 유일한 노선인데 2량짜리밖에로 건설을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이게 가장 악명 높은 지옥철로 또 유명하거든요. 꽉꽉 채워서 나오는. 네.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이 285%. 네, 그래서 실은 뭐 출퇴근 시간 승강장까지도 뭐 러시아를 이룰 정도라고 하니까요.
당시 이게 2011년에 건설될 때는 세량으로 건설이 된다, 뭐 이미 합의가 됐다, 그런 의회 회의록도 존재를 하는데 결국 에타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맞춘 것이라고 들립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증량을 하기도 좀 어렵고 현실상 건설이 이미 2경짜리로 승강장 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편을 하고 싶어도 열차 수가 적어서 증편도 어려워서 열차를 새로 이제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철도 구축망 계획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들이 실은 내 지역의 교통이 확대되는 걸 누구나 다 바라고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일정 정도 비용 편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노선이 연장되는 방식이나 Y자 노선 뭐 이런 모든 방식들이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일을 충족하지 못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토부가 제안한 그런 그 GTX-B 방식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마다 교통 문제가 이런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좀 반성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럼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신도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해봐야 된다. 네,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아침에 올 때 저는 이제 부천, 저도 경기도민인데 이제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신월 IC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이렇게 지하도가 이렇게 개통이 됐는데 그렇죠. 사실은 과거에 한 30분 이상 걸리던 거리가 사실은 저는 신보라 의원님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저는 6분. 네, 원래는 그 거리가 그렇게 짧아졌군요. 네, 거의 차가 막히면 신호등 있고 하면 30-40분이 되는 거리였는데요. 지금은 제가 6분이면 그 거리를 옵니다. 그래서 총 원래는 여의도까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잡고 왔는데 맞아요. 이제 한 2-30분? 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하면서 아니 내가 이런 좋은 길과 이렇게 좋은 이렇게 루트가 있는데도 그럼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사실은 길을 계속 우회하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내비게이션이나 뭐 지도를 봤을 때는 이게 직선거리를 보면 굉장히 짧은 거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도로가 있고 뭐 걸어 다니고 이런 길들을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죠.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지하철 혼잡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서울 시내에 그 모든 지하철이 1호선에서 9호선까지 다 적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는 게 이제 2호선이라고 하는데요. 2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좀 혼잡도가 높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GTX-D 원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 중에도 이제 2호선과 그 경기도 안을 따랐을 때는 2호선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호선에 그 승객들이 좀 줄어들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2호선이 좀 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출퇴근 시간에 너무나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제가 오징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납작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저도 2호선을 타다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쓰러졌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밀려서. 또 산소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지러지면서 딱 쓰러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출근하는데 아기는 꿈도 못 꾸죠.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앉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사실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또 정부가 작년 그 2019년 10월 31일에 그 광역교통망 2030 비전 발표하면서 이 노선을 언급한 바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그 신도시로 이주를 하셨던 분들은 모두가 이 노선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그곳에 이사했고 본인의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로 보면 그 우리가 뭐 김포에서 강남까지 가자라고 했을 때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6%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론 그 출퇴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어디까지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사실 꼭 우리가 출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교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뭐 1기, 2기, 3기 신도시들이 계속 있지만 이런 계획적인 도시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사실 내 지역에서 내가 직장 얻고 내가 학교 가고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